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저녁은 지독히도 평범해서 다가올 폭풍의 전야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일일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아들 석환이는 퇴근 후 사온 족발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 있었지요. 제 옆에는 며느리 오민지가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얌전하고 다소곳한지. 저런 모습에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번번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때는 또 잠시 잊고 있었어요. 어머님, 과일 드세요. 새로 나온 품종이라는데 아주 달아요. 민지는 예쁘게 돌려 깎은 사과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손끝이 야무져 보여 잠시나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족발뼈를 쪽쪽 빨며 한마디 거들었지요. 역시 우리 민지 씨는 손재주가 좋다니까. 과일도 백화점 과일처럼 깎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사과를 오물거렸습니다. 그깟 과일 하나 예쁘게 깎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칭찬거리라고 제 아들은 아내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러니 며느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거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모처럼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채널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리모컨을 쥔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TV를 끄더군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와 석환이의 시선이 모두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석환 씨. 오늘 제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에는 결연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결혼하고 3년 동안 민지는 저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 따라 보석 가게에 투자하겠다며 500만 원을 빌려가고 다단계 회사에서 파는 건강식품이 미래라며 300만 원을 날려먹었지요. 그때마다 석환이는 민지 씨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래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야죠 라며 제 아내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제 쌈짓돈이었어요. 무슨 할 말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그래? 석환이가 눈치 없이 묻자 민지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거실 테이블 밑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저런 걸 준비했는지 노트북을 켜자마자 화려한 도표와 사진으로 가득 찬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이에요. 이름하여 팩코스메틱입니다. 민지는 마치 세상을 구할 발명품이라도 발표하는 과학자처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팩코스메틱. 개나 고양이한테 화장품이라도 팔겠다는 소리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제가 퉁명스럽게 묻자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페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천만 반려인 시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선점해야 해요. 사람만 피부 관리하나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소중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교감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화면에는 반짝이는 털을 가진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강아지 전용 수분 미스트, 고양이 발바닥 보습밤, 심지어 애니멀 아로마 테라피 같은 해괴한 이름의 제품들이 줄줄이 소개되었어요. 민지는 자기가 시장 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산업이라며 온갖 그래프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게냐? 제 질문의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를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초기 투자 자본금 2천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제가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모은 돈, 아들 녀석 장가갈 때 집 얻어주고 남은 제 노후 자금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지 씨, 이건 정말 대박인데?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석환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정말 천재 아니야? 어머니, 이거 진짜 괜찮은 사업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옷 사입히고 유치원도 보내고 화장품이라고 못 팔 이유가 없죠.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철없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석환아, 너는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강아지가 미스트를 뿌려서 뭘 하고 고양이가 크림을 발라서 뭘 하겠다는 거야. 다 사람 욕심이지. 어머니, 그게 바로 사업 포인트예요. 사람의 욕심, 아니 가족을 위하는 그 마음을 공략하는 거죠. 민지 씨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고요. 제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에게 홀려 있었습니다.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에요.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스토리. 주인과 반려동물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거죠.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재료로 안전하게 만들 거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판매하면 중간 유통마진 없이 수익률도 엄청날 거예요. 쇼핑몰은 누가 만들고 물건은 어디서 만들 건데? 너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 기술이라도 있다는 말이니? 제 현실적인 질문에 민지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쇼핑몰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고 제품은 OEM 방식으로 생산하면 돼요. 제가 레시피 개발과 마케팅 총괄을 맡는 거죠. 어머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딱 2천만 원.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1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만들어서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이야기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렇게 허황된 꿈에 빠져 사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맹목적으로 믿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밥상에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밥을 깨작거렸고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더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옆에 슬그머니 앉아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지 씨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이번 사업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니 너무 상심이 큰가 봐요. 인생을 건다는 애가 그렇게 계획이 허술해서야 쓰겠니? 너는 지난번에 주식 투자한다고 500만 원 날린 건 벌써 잊었어? 그건 친구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해서 그런 거고요. 이번엔 달라요. 민지 씨가 몇 달 밤을 새우면서 직접 기획한 거잖아요. 어머니, 제발 민지 씨 기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결정타는 그 주 주말에 터졌습니다. 저와 아들만 있는 자리에서 석환이가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민지 씨가 저렇게 매일 시무룩하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요. 저 불쌍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민지 씨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저 마음이 갸륵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계속 반대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1년짜리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하면 손해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현금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나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피 같은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민지와 아들을 앉혀놓고 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차용증을 써라. 제 단호한 말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금액 1금 2천만 원 정.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정의 빌립니다. 거기에 추가해라. 변제 방식. 매월 1일 현금으로 1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20개월 동안. 민지는 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주 약간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저는 며느리가 내민 그 빳빳한 차용증을 곱게 접어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제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는 비단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제 속을 얼마나 더 시커멓게 태우게 될지,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피 같은 제 돈 2천만 원이 며느리의 손에 들어간 후 집안에는 잠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돈을 받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았고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제 앞에서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제 아들 석환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해 죽겠다는 듯 저를 볼 때마다 거봐요, 어머니. 민지 씨가 얼마나 의욕이 넘쳐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 와서 걱정하고 잔소리해봐야 모자란 아들 녀석과 허영심 가득한 며느리에게는 조금도 먹히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매달 1일에 100만 원씩만 꼬박꼬박 입금되기를, 그래서 제 원금이라도 무사히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시작한다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월세가 저렴한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곳에 작은 사무실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민지가 신이 나서 보여준 사무실 계약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놀랍게도 강남 테헤란로의 한복판, 번쩍이는 통유리 빌딩의 15층이었습니다. 아니, 사무실을 왜 이렇게 비싼 곳에 얻었니?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데 고정 지출이 너무 크지 않겠어?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민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공유 오피스가 대세예요. 보증금도 저렴하고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어서 초기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어요. 그리고 사업은 뭐니 해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바이어들을 만나더라도 이런 번듯한 곳에서 만나야 신뢰를 줄 수 있다고요. 아들 녀석은 또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가서 봤는데 커피도 공짜고 회의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시설이 거의 호텔급이에요. 이런 데서 일하면 능률도 팍팍 오르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요즘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며칠 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지가 말한 그 호텔급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던 길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찐빵을 몇 개 사들고서요. 테헤랄로의 그 빌딩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으리으리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고 근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더군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5층에 내리자 CREATIVEHUB라는 영어 간판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향긋한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라운지에는 알록달록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맥주 기계까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사무실인지 카페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 오민지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에게 묻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터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민지는 제 손에 들린 찐빵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런 촌스러운 것을 여기까지 왜 들고 왔냐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 일하는 곳은 어떤가 궁금해서 들렀다. 이건 직원들이랑 나눠 먹어라. 민지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 민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의자는 제가 평생 앉아본 적도 없는 희한한 모양의 가죽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디 갔니? 아, 지금 다들 외근 나갔어요. 마케팅 회의도 있고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제가 대표라 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서류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아주 비싸 보이는 원목 캣타워와 강아지용 유모차였습니다. 저건 뭐냐? 벌써 팔 물건들을 들여놓은 거야?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건 샘플이에요. 우리 제품의 콘셉트를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용이죠.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소비자들이 믿고 지갑을 연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팔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찐빵은 결국 주지도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지 구축, 콘셉트 같은 낯선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돈 낭비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 월급날처럼 제가 기다리던 첫 상환일 1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입금 내역을 새로 고침해보았지만 통장 잔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빠서 잊어버렸나 보지. 내일이면 들어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석환아, 민지한테 무슨 일 있니?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아무 연락이 없어? 제 물음에 석환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민지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나 봐요. 그리고 아직 사업 초기라 현금이 좀 부족하대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달에 2달치를 한꺼번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현금으로 비싼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내고
있지도 않은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준다는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약속을 그렇게 쉽게 어겨서야 쓰겠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미리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이라도 하는 게 도리 아니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아니에요,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광고 모델이랑 계약하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맡기고 뭐하고 하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정말 꼬박꼬박 드릴 거예요. 아들의 변명은 청산유수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사업의 진전이 아니라 며느리의 끝없는 돈 잔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다가 우연히 민지의 SNS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소통한다는 말에 아들 몰래 가입해서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요. 그곳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팩코스메틱 브랜드 CEO 오민지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게시물 대부분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명품 옷과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 주말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영감을 얻기 위한 휴식을 즐기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을 들고 론칭 파티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댓글에는 대표님 너무 멋져요. 성공한 여성의 표본 같은 아첨성 글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저렇게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진 속 명품 가방 하나가 제가 한 달 내내 식당에서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보다 비쌀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와 아들이 사는 집으로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를 보고 놀란 민지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앞에 앉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겠지. 두 달치 200만 원. 지금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석환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조만간이 언제인데? 너희가 말하는 조만간이 내가 죽기 전이기는 한 거냐? 오민지, 너가 직접 말해봐라. 내 돈 가지고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SNS에 올린 그 사진들은 다 뭔지 설명해 보라고. 제 추궁에 민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번에 또 속아 넘어가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니야. 한참을 낑낑대며 울던 민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사업 다 망했어요. 뭐?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사무실 보증금도 다 까먹고 광고 모델한테 계약금만 주고 제품 생산은 시작도 못했어요. 빌린 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돈이 단 석 달 만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3개월짜리 호화로운 파티를 즐긴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다시 취직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석환이가 제 앞에 엎드려 빌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아주 시시하고 허무하게 며느리의 손에 의해 폭삭 말아먹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서로의 숨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지독한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 사진과 제 돈 2천만 원이 번갈아 떠올라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아들 녀석은 죄인처럼 제 눈치를 보며 집 안을 맴돌았고 며느리 오민지는 아예 자기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가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을 뿐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부엌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밥을 차려놓아도 석환이만 마지못해 몇 숟갈 뜨는 척하다가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민지는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석환아, 너는 저게 사람 사는 집안 꼴이라고 생각하니? 사고는 지가 쳐놓고 왜 내가 병든 닭처럼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당장 오민지 끌어내. 밥을 굶든 말든 내 눈앞에서 얼굴 보고 굶으라고 해. 제 성화에 못 이겨 석환이가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지 씨도 지금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큰일? 지금 누구 걱정을 하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내 어미 걱정은 안 되니? 저 기집애는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서 동정심이나 유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소리를 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편도 아내 편도 들지 못한 채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반만 닮았어도 저렇게 무르고 약해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제 잘못인 것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화불량의 두통, 불면증까지. 온갖 약을 달고 살았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허기라도 채우면 잠이 올까 싶어 한밤중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장에는 며칠 전에 해놓은 콩나물국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국을 냄비에 덜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을 보고 있자니 문득 처량한 제 신세가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찬밥 한 덩이를 국에 푹 말아 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을 말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행위. 하지만 지금 제게 이 말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민지는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나는 지금 콩나물국에 밥을 말고 있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제정신으로 웃는 웃음은 아니었지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나오는 실성한 사람의 웃음과도 같았습니다. 말아먹다.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 2천만 원을 통째로 말아먹은 그 엄청난 사건. 그리고 제가 지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국밥을 말아먹고 있는 이 초라한 현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엉뚱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민지, 그 아이는 말아먹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평범하게 망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화끈하고 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혼까지 쏙 빼놓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아먹는 재능이 있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끄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웃다 보니 눈물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니 이상하게도 막혔던 속이 조금은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밥을 휘휘 저었습니다. 밥알이 뜨거운 국물에 풀어지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두 번째 섬광이 내리쳤습니다. 이거다. 그래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줄 한 줄기 동아줄. 며느리의 그 쓸모없어 보이던 말아먹는 재능을 역으로 이용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국밥집을 하는 거야. 콩나물 국밥집. 그리고 간판은 이렇게 다는 거지. 사업 말아먹은 며느리가 이번엔 국밥을 맙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장사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이야기, 즉 스토리가 있는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오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사업을 말아먹은 며느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밥을 말고 있는지 구경하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실패가 오히려 최고의 홍보수단이 되는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민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주방일은 제 손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제가 맡으면 되고, 며느리는 그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외모를 10분 활용해서 홀을 책임지는 겁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주 시크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하지만 전문가적인 손놀림으로 국밥을 말아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미지와 콘셉트를 제대로 활용해 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굴러다니는 이면지를 찾아 미친 듯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 후보, 메뉴 구성, 역할 분담, 예상 비용, 홍보 전략까지.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는 사업 계획이 쉴 새 없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희망이자 처절한 복수극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며느리가 말아먹은 제 인생을 저는 며느리의 그 재능을 이용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화병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은 사라지고 제 심장은 이제 분노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는 맑았고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섰다는 증거였지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젯밤 끓여두었던 콩나물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차리지도 않던 계란말이와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나온 아들 석환이는 제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진수성찬을 다 차리셨네. 너희 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다. 가서 오민지 깨워라. 아침 먹고 다 같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석환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민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 씹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부엌을 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두 사람이 소파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그 앞에 섰습니다. 마치 판사가 피고인들을 앞에 두고 판결을 내리는 듯한 자세였지요.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는 게 돈 갚을 계획에 대한 건가요?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민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밤새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장사를 시작할 거다. 콩나물 국밥집. 제 폭탄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환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네. 장사요? 갑자기 무슨 국밥집이에요, 어머니? 지금 저희가 그럴 돈도 없고 상황도 아니잖아요. 돈은 내 마지막 비상금을 털면 어떻게든 될 거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국밥집의 사장은 오민지 너가 맡아야 한다. 제 손가락이 정확하게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당황이나 놀람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모욕감과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조롱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 말아먹고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으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국밥이나 팔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망한 게 그렇게도 기쁘세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세였어요. 그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 석환이도 당황해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민지 씨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격려가 아니라 그냥 화풀이 아닙니까? 저는 두 사람의 격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내 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했던 이면지를 두 사람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너를 오민지를 벌주려고 이러는 줄 알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건 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너의 재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제 재능이요? 제 재능이 뭔데요? 돈 말아먹는 게 제 재능이라는 말씀이세요? 민지가 비꼬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너의 재능은 말아먹는 것이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너처럼 무언가를 그렇게 화끈하고 완벽하게 예술적으로 말아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시도조차 못할 일을 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르지. 그리고 아주 멋지게 실패해.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재능이다. 제 설명에 민지와 석환이는 저를 마치 미친 사람 쳐다보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다. 너의 그 말아먹는 재능을 우리 가게의 핵심 콘셉트로 삼기로. 가게 이름도 정했어. 양서방네 며느리가 말아먹는 국밥집. 어떠냐, 이름 한번 기가 막히지 않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너는 주방에 들어올 필요 없다. 주방은 내 구역이니까. 너의 역할은 홀이다. 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사장 역할이야. 대신 유니폼은 내가 정해준 앞치마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손님이 주문하면 너는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나가서 손님 바로 앞에서 국밥을 말아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국자, 다른 한 손에는 밥그릇을 든 신용을 하며 최대한 시크하고 도도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표정은 최대한 뚱하게, 말수는 최대한 적게. 하지만 손놀림은 누구보다 전문가처럼. 마치 나는 사업은 말아먹었지만 국밥 하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 마는 여자라는 느낌을 줘야 해. 너가 SNS에 올렸던 그 수많은 사진들처럼 이것도 하나의 연출이고 이미지 메이킹이야. 사람들이 왜 우리 가게에 오겠니? 국밥이 맛있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들은 사업 말아먹은 며느리가 대체 어떤 얼굴로 국밥을 말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소비하러 오는 거다. 너의 실패가, 너의 그 말아먹는 재능이 바로 우리 가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홍보수단이 되는 셈이야. 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분노와 황당함을 넘어 점점 기묘한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민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콘셉트, 이미지 메이킹, 스토리 소비 같은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들이 제 입에서 나오자 조금은 흥미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석환이 너는 재료 구매, 배달, 그리고 가게의 온갖 꾸준히 일을 맡는다. 나는 주방에서 내 인생을 건 육수를 끓여낼 거야. 그리고 오민지 너는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살아있는 간판이 되는 거다. 어때 해볼 만하지 않니? 2천만 원 빚 그렇게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갚아야지. 이건 너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동시에 너의 그 빌어먹을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황당함과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고민의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 석환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공. 이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업이다. 세상에 이런 국밥집이 어디 또 있겠니?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팔 거니까. 제 확신에 찬 대답에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장인가요? 가게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 저한테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가 사장이다. 대신 월급은 당분간 없다. 빚 다 갚을 때까지는. 그게 너의 첫 번째 임무다, 오 사장. 그렇게 저의 기상천외한 제안을 아들과 며느리는 마법에라도 걸린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길을 헤매던 그들에게는 제 황당한 계획이 유일한 동화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 사람의 기묘한 동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묘한 동업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아먹은 2천만 원에 대한 분노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독한 추진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해봐야 정기예금에 묶여있는 1,000만 원이 전부였고 아들 녀석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액수가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자리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역세권이나 오피스 상가 같은 곳이요. 아들 석환이는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제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번쩍이는 상가 건물 사진과 함께 억소리 나는 보증금과 월세가 떠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리는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지. 일부러라도 더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해. 이런 후미진 곳에 이런 맛집이 하는 반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법이다. 제 말에 며느리 오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건 이미 성공한 맛집들이나 통하는 얘기고요.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게가 처음부터 그런데 처박혀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다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망하는 건 너의 전문 분야 아니었니?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해. 우리는 부동산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최고의 재료에 돈을 써야 한다. 결국 제 고집대로 우리는 발품을 팔아 저렴한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운명 같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여의도와도 멀지 않은 낡은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동네의 한적한 뒷골목. 그곳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버려진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쓰인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그야말로 폐허 수준이었어요. 어머니, 여긴 너무 심하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민지가 질색하며 말했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은 시커먼 기름때로 끈적거렸고 주방 벽에는 정체 모를 음식물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축축 늘어져 있었고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마이 갓, 여기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보건소에서 당장 영업 정지시킬걸요. 민지는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떠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다. 불평할 시간에 팔 걷어붙이고 청소나 해. 전문가 부르면 다 돈이다. 우리가 직접 다 고치고 닦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의 처절한 셀프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익힌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의 낡은 집기들을 모두 뜯어냈어요. 석환이는 제 지시에 따라 연장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선반과 후드를 철거했습니다. 물론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선반을 떼어내다 벽 일부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요. 민지는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청소를 돕는 신용만 했습니다. 비싼 옷에 먼지라도 튈세라 고무장갑 낀 손으로 겨우 쓰레기나 줍는 수준이었어요. 오 사장.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장이 돼서 그렇게 깨끗한 척만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장 그 쇠 수세미 들고 벽에 붙은 기름때부터 다 벗겨내. 제 호통에 민지는 울상이 되어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하얀 손으로 시커먼 벽을 문지르며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아씨, 진짜. 내가 왜 이런 막노동을 해야 하는 건데. 내 커리어에 이런 건 없었다고. 이건 CEO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팔이나 움직여. 그 입으로 떠들 힘 있으면 수세미질 한 번이라도 더 해. 너의 그 하찮은 커리어 내가 여기서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며칠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먼지와 기름때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페인트 칠도 직접 했어요.
하얀색 수성 페인트를 사와서 구석구석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환이는 롤러질이 서툴러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썼고 민지는 붓질을 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에 페인트를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서로의 엉망인 몰골을 보며 처음에는 짜증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이가 없는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웃고 땀 흘리며 조금씩 가게의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청소와 페인트 칠이 끝나자 가게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낡고 비어있던 공간이 우리의 땀으로 채워지자 그곳은 더 이상 그냥 허름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담긴 소중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주방 설비와 테이블은 중고시장을 샅샅이 뒤져 발품을 판 끝에 거의 새 것 같은 제품들을 헐값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게의 구색을 갖춘 뒤 저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본격적인 역할 분담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의 핵심은 맛이다. 맛은 내가 책임진다. 내 비법 육수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테니 주방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석환이 너는 매일 아침 경동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콩나물과 식자재를 구해오는 게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홀 서빙부터 배달, 계산까지 온갖 잡무를 맡아야 할 거다. 그리고 제 시선은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 사장. 너의 임무가 가장 막중하다. 너는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살아있는 스토리 그 자체야. 너의 말아먹는 퍼포먼스에 가게의 성패가 달려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아주머니들이 시장에서 흔히 입는 꽃무늬가 그려진 펑퍼짐한 몸빼 바지와 빨간색 고무 대야표 앞치마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저보고 이걸 입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콘셉트가 아니라 그냥 촌스러운 거잖아요. 민지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촌스러운 게 바로 콘셉트다. 너처럼 세련되고 콧대 높은 애가 저런 촌스러운 몸빼를 입고 국밥을 말고 있는 모습. 그 부조화와 아이러니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거라고. 너는 그냥 얌전히 내가 주는 거 입고 시키는 대로만 해. 싫어요. 절대로 못 입어요. 차라리 제가 제 돈으로 세련된 유니폼을 디자인할래요.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하고 시크하게. 내 돈. 너한테 돈이 어디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결정권은 사장인 너한테 있지만 유니폼 결정권은 주방 총괄 셰프인 나한테 있다. 싫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든가. 결국 민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몸빼 바지와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본격적인 말아먹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자, 봐라. 손님이 주문하면 내가 주방에서 뜨거운 뚝배기에 육수와 콩나물을 담아줄 거다. 그럼 너는 그걸 들고 나가.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밥을 마는 거야. 저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밥 공기를 살짝 기울여 밥알이 흩어지지 않고 뚝배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기술.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밥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밥알 사이로 국물이 잘 스며들도록 꾹꾹 눌러주는 기술. 어렵네. 그냥 밥 넣고 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시큰둥하게 말하며 따라 해보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밥알은 사방으로 튀고 뜨거운 국물은 테이블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니? 손님 옷에 국물이라도 튀면 어쩔 뻔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해. 그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수십 개의 뚝배기를 깨먹고 수십 번의 찬밥을 버려가며 지옥의 퍼포먼스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깐깐한 교관이 되어 민지의 모든 동작을 지적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너무 줬어. 손님한테 화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표정은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시크한 콘셉트라고 했지 친절한 콘셉트가 아니야.
최대한 무심하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유지해.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손님이 맛있게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내 할 일만 해. 신비주의 전략 몰라.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을 쏟아냈고 저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지는 훈련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흉내 내기에 급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표정 연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밥을 마는 손놀림은 점점 더 능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척하는 연기 하나만큼은 그 아이의 타고난 재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좌충우돌 창업 준비는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개업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날이었지요. 가게 문 앞에는 제가 밤새 고민해서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전문 간판업자에게 맡길 돈이 없어서 아크릴 판 위에 제가 직접 쓴 글씨로 시트지를 붙인 조악하기 짝이 없는 간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간판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업 말아먹은 며느리가 이번엔 국밥을 맙니다. 양서방네 콩나물 국밥. 간판 아래에는 더 자극적인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사장 기분 따라 국물 맛이 달라질 수 있음. 불친절은 콘셉트, 맛은 팩트. 지나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며 사진을 찍어갔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무관심보다는 훨씬 나은 시작이었어요.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저와 석환이 그리고 촌스러운 몸빼 유니폼을 입은 오 사장은 비장한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궈진 뚝배기 앞에서, 민지는 카운터 앞에서, 석환이는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어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데도 우리 가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근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 누구도 우리 가게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의 낡은 순댓국집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꺼봐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다고 누가 찾아올 줄 아셨어요? 간판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가게라고 소문나서 아무도 안 오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간판 떼고 평범하게 장사하면 안 될까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민지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육수가 담긴 손만 지켰습니다. 속으로는 저 역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첫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한 젊은 남자 직장인 2명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장사하는 곳 맞네요. 간판이 너무 웃겨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석환이가 어색한 미소로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민지는 최대한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 손님 중 한 명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메뉴가 콩나물 국밥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그걸로 2그릇 주세요. 근데 정말로 사업 말아먹은 며느리가 말아주는 거 맞아요? 장난기 가득한 질문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훈련받은 대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주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뚝배기 2개의 뜨거운 육수와 콩나물, 김치, 오징어 따위를 담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뜨거운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아먹기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공깃밥 뚜껑을 열고 밥을 뚝배기 안으로 정확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지만 밥알은 충분히 국물에 잠기도록 능숙하게 밥을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프로페셔널했지만 표정은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듯한 권태로움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마지막으로 뚝배기 위에 쫑쫑 썬 파와 고춧가루, 날계란 하나를 톡 깨서 올려놓고 돌아서자 그제야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로 해주시네. 근데 사장님 표정이 진짜 안 좋으시다. 콘셉트 확실하네. 그들은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갈 떠먹어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냥 웃기기만 한 가게가 아니었어. 국물이 장난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남몰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을 받고 난 뒤 용기를 얻은 몇몇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가게의 괴상한 간판과 콘셉트를 보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지의 시크한 퍼포먼스에 감탄하고 제 국밥 맛에 두 번 놀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오픈 첫날의 매출은 고작 15만 원. 길 건너 순댓국집의 하루 매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다음 날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오후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 여성이 혼자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간판, 메뉴판, 심지어 민지가 입고 있는 몸빼 앞치마까지도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보통 손님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국밥을 주문했고 민지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국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여성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싹 비우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별난 손님도 다 있네. 우리 가게가 그렇게 신기한가? 석환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아주 유명한 맛집 블로거였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여의도 뒷골목에서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하지만 가장 완벽한 국밥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우리 가게의 사진과 함께 아주 재치 있고 실감나는 후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가게의 백미는 단연 며느리 사장님의 국밥 퍼포먼스다. 세상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뚱한 표정으로 뚝배기에 밥을 마는 그녀의 모습은 한편의 행위예술을 보는 듯하다. 그녀는 절대로 웃지 않으며 손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말아지는 국밥은 거짓말처럼 완벽한 맛을 낸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끓여낸다는 육수는 깊고 진하며 며느리가 말아준 밥알에는 그 국물이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고부 갈등, 아니 고부 합작인가. 불친절을 콘셉트로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이 압도적인 맛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그 글은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당장 가봐야겠다, 콘셉트 미쳤다, 저 며느님 실물 영접하고 싶다는 등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가게 앞에는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가게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시작,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작은 가게가 단 하룻밤 만에 동네에서 가장 핫한 가게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블로그의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픈 전부터 늘어선 줄은 점심시간 내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오후의 브레이크 타임 직전까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몰려든 손님에 저희 세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데우고 콩나물을 삶아냈습니다. 제 손은 뜨거운 뚝배기에 대어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고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홀에서는 석환이가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어설픈 서빙 실력 때문에 국물을 쏟거나 주문을 잘못 받는 실수도 잦았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마저 재미있다는 듯 웃어넘기더군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며느리 오민지였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지는 갑자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말을 거는 상황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여전히 무표정으로 국밥을 말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생각보다 강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즐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까칠하고 시크한 며느리 사장이라는 콘셉트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사장님, 웃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짓궂게 소리치자 민지는 그 손님을 흘깃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 테이블에 국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벽한 무시에 손님들은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저게 바로 저 사장님의 매력이라고 떠들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한 여성 손님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그 앞치마랑 몸빼 바지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요. 그러자 민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손님을 잠시 바라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단순한 연기를 넘어 손님들과 밀고 당기기를 하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2천만 원을 말아먹던 그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앞에 주어진 무대에서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 빛나고 있는 오 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어요. 밉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 아이의 잠재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게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수입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희 세 사람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가게에 남아 그날의 매출을 함께 정산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수북이 쌓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고생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민지 씨 빚부터 얼른 갚아야죠. 석환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빚은 나중에 갚아도 돼. 지금은 이 돈을 가게에 재투자해야 한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낡은 시설도 하나씩 바꿔나가야지. 손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기대를 우리는 더 좋은 맛으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지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테이블이 너무 부족해요. 손님들이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 가게를 조금 더 넓힐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새 민지는 가게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놓는 진짜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더 이상 고부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게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끈끈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르는 법이지요. 우리의 성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길 건너편의 원조 순댓국집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에 딱 봐도 고집이 세고 성격이 괴팍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터주대감이었지요. 처음에 우리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반대로 자기 가게는 조금씩 한산해지자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팔짱을 낀 채 우리 가게를 노려보았고 제가 재료를 사러 나갈 때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순댓국집 사장이 느닷없이 우리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봐, 당신들. 장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다짜고짜 고함을 치며 가게 안의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무슨 행패십니까? 석환이가 앞을 가로막자 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며느리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음식 가지고 장난질이나 치고. 당신들 때문에 이 골목 상권이 다 죽게 생겼다고. 저희가 무슨 장난질을 쳤다는 말씀이세요? 시끄러워. 당신들 그 콩나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약이라도 쳤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지. 그리고 저 국물. 조미료를 얼마나 퍼부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환장을 하겠어. 이건 장사가 아니라 사기야, 사기.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인 육수를 모욕하는 말을 듣자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 육수는 30년 넘게 제 인생을 걸고 끓여낸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같은 육수를 함부로 모욕하는 겁니까? 자식 같은 육수? 웃기지 마쇼. 당신들 같은 근본 없는 장사치들이 뭘 알겠어. 두고 봐. 내가 당신들 정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낱낱이 다 밝혀줄 테니까. 그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맛과 콘셉트뿐만 아니라 저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게를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의 단맛은 짧고 그 뒤에 오는 시련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길 건너편 순댓국집 최씨 영감의 저주 섞인 예언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 우리 가게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패자의 투덜거림이려니 생각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비열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도 우리 가게 앞은 계단 아래까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가게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불에 올리고 있었고 석환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홀을 뛰어다녔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페르소나에 적응하여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국밥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웃음기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위생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끄럽던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모든 시선이 그 공무원들과 당황해서 굳어버린 우리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원이요? 우리 가게는 청결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감 시간이면 저와 석환이 민지까지 셋이 달라붙어 가게 구석구석을 몇 시간씩 쓸고 닦았으니까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씨 영감의 비열한 첫 번째 공격이었지요. 무슨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창 바쁜 시간이니 점검은 나중에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석환이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공무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이상 규정상 즉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님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위생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은 홀을, 다른 한 명은 제 신성한 영역인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후드 구석구석을 만져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자재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애지중지하는 육수통의 뚜껑을 열어 국자로 휘저어보며 내용물을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범죄 현장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가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하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잠시 점검 중이라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한번 싸늘해진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날 점심 장사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물론 점검 결과 우리 가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먼지 한 톨,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요. 공무원들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헛걸음했습니다라며 돌아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국밥집 위생과에서 단속 떴다더라. 뭔가 구린 게 있으니 신고가 들어갔겠지. 길 건너편에서 우리 가게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 씨 영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치명적이고 교활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맛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제 비법 육수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신선한 콩나물이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석환이를 시켜 경동시장의 특정 도매상에서 가장 좋은 콩나물을 대량으로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 도매상 주인과는 벌써 몇 달째 거래하며 안면을 트고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석환이가 창백한 얼굴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거래처에서 콩나물을 안 줘요. 안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왜 안 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한테는 줄 물량이 없대요. 다른 큰 식당이랑 독점 계약을 했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 씨 영감의 수작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인맥을 이용해 도매상에 압력을 넣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신생 가게 하나쯤이야. 그에게는 손가락 하나로 눌러버릴 수 있는 팔이 목숨 같은 존재였겠지요. 다른 집은 알아봤어?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도매상들도 다 가봤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고개를 저어요. 물건이 없거나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마치 누가 우리 가게에 콩나물을 팔지 말라고 미리 손을 써놓은 것 같아요. 석환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당장 오늘 팔 콩나물이 없었습니다. 육수는 산더미처럼 끓여 놓았는데 핵심 재료가 없으니 장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망연자실한 채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오늘 장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 하루 장사를 접는 순간 그 가게 망했다더라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고 최 씨 영감의 의도대로 우리는 고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석환아, 지금 당장 동네 마트란 마트는 다 돌아다녀. 봉지에 든 콩나물이라도 보이는 대로 다 사와. 오늘은 그걸로라도 버텨야 한다. 제 지시에 석환이는 다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사온 콩나물은 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늘고 힘이 없고 끝이 누렇게 변색된 것들. 이런 콩나물로는 제 국밥의 맛을 절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손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채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단골 손님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가게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텅 빈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날렸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우리 자신의 실패였지만 지금은 외부의 비열한 공격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의 꼭대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만할까? 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국밥이 저런 더러운 수작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환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우리 세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싫어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며느리 오민지였습니다. 저와 석환이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서 그만 못해요. 오민지,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우리는 재료도 구할 수 없어. 저 영감탱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영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비열한 인간이 이겼다고 웃고 있을 텐데 저는 절대로 그 꼴 못 봐요.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어머님이 평생을 바친 자부심이 담긴 곳이고 석환 씨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번 곳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준 곳이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공시킨 첫 번째 무대란 말이에요. 그걸 저런 더러운 방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2천만 원을 날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울기만 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한 마리의 암사자 같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콩나물 파는 곳이 거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으면 돼요.
더 좋고 더 신선한 콩나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방법은 있어요. 며느리의 그 절박한 외침이 제가 되어 꺼져가던 제 마음속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 저런 비열한 영감탱이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제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의 그 도끼 어린 외침은 우리 모두를 각성시켰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저와 석환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이대로 포기하면 최 씨 영감의 의도대로 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농장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온라인 쇼핑몰도 많잖아요. 프레시 딜리버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지가 스마트폰을 뒤지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골라야 해. 콩나물은 조금만 선도가 떨어져도 국물 맛 전체를 버리는 아주 예민한 식재료야. 사진만 보고 주문했다가 또 오늘 같은 물건을 받게 되면 어쩔 거냐? 그럼 다른 재래시장에 가보는 건 어때요? 노량진이나 마포 농수산물시장 같은 곳이요. 석환이가 말했지만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좁고 끈끈했습니다. 최 씨 영감이 마음먹고 손을 썼다면 다른 시장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는 기존의 유통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만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 거의 잊고 지냈던 기억의 편린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시집 오기 전 친정 어머니를 따라 시골 오일장에 가던 기억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은 물이 맑고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항상 그 장터의 특정 할머니에게서만 콩나물을 사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콩나물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통통하고 고소하고 아삭했거든요. 그래, 그 할머니가 콩나물을 키우던 방식 커다란 항아리, 옹기에다가 키우셨지. 검은 천을 덮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차가운 샘물을 부어주면서 그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키워내는 진짜 콩나물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가자. 네. 어디려 어머니? 콩나물 찾으러. 진짜 콩나물을 찾으러 가야겠다. 저는 그 희미한 기억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품질의 콩나물이 아니었어요. 최 씨 영감의 근본 없는 장사치라는 공격에 맞설 우리만의 이야기와 진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석환이의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제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정확한 주소도 농장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 기억 속에 있는 물이 맑은 동네와 옹기 콩나물이라는 단서 두 개가 전부였지요. 한밤중에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석환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어요. 이 무모한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마침내 제 기억 속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쾌했고 작은 개울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침 열리고 있던 작은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서 옹기에다가 콩나물 키우는 분 아세요?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저는 시장의 야채 좌판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젓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저희 대화를 듣고는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옹기 콩나물? 아, 박씨 할매 말하는구만. 아직도 그거 붙들고 사는가 몰라. 저기 고갯마루 넘어 외딴집, 거기 살잖아. 구세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께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가 알려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 한쪽에는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 검은 천이 덮인 크고 작은 항아리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다가가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마당을 쓸다 말고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르신, 저희는 서울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께서 키우신 콩나물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팔 거 없으누다. 우리 영감이랑 나랑 먹을 것 빼고는 다 중간 상인들이 가져가. 돌아가시오. 할머니는 쌀쌀맞게 말하며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수십 년 전에 장터에서 최 씨네 셋째 딸 기억나세요? 툭하면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와서 콩나물 한 줌 얻어먹던 그 코울리게요. 제 말에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뜯어보던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커졌습니다. 너 혹시... 그렇게 우리는 극적으로 박씨 할머니와 인연을 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셨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평생을 바쳐 전통 방식 그대로 콩나물을 키우고 있지만 중간 상인들의 횡포에 제값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아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직접 거래하시지요. 중간 상인들이 쳐주는 값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어르신께서 키우시는 콩나물 전부를 저희가 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아들이 이곳까지 와서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는 절대로 팔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저희 가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 제안에 할머니와 방 안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이 많은 걸 다 가져가겠단 말이요? 네. 저희는 어르신의 콩나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르신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긴 이 콩나물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박씨 할머니 부부의 기적 같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콩나물 공급처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트럭의 짐칸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콩나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민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냥 돈만 가지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억, 장인의 정성. 경기도 청정 지역에서 옹기로 키운 유기농 콩나물을 매일 아침 직접 가져옵니다. 안내문 옆에는 박씨 할머니 부부가 콩나물 항아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구청에서 발급받은 위생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확인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의심과 비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새로운 콩나물로 끓인 국밥은 맛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물은 한층 더 맑고 깊어졌고 콩나물은 씹을 때마다 아삭 소리를 내며 고소한 맛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준 손님들은 그 맛의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와, 국밥 맛이 더 좋아졌는데요? 콩나물이 완전 달라요. 저 안내문 진짜였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감동이다. 최 씨 영감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우리 가게에 진정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 늘어선 줄은 이전보다 2배는 더 길어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최 씨 영감의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옹기 콩나물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 가게는 단순한 콘셉트 맛집을 넘어 진정성 있는 착한 식당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사연이나 퍼포먼스에만 열광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장인의 정성이 담긴 콩나물과 그 귀한 재료를 얻기 위한 우리의 절박한 여정, 그리고 제 평생의 손맛이 담긴 육수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말아먹었던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박씨 할머니 부부의 낡은 집을 수리해드리고 콩나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세 사람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 석환이는 더 이상 어리숙하고 마마보이 같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경기도 시골 마을까지 운전을 하고 무거운 콩나물 자루를 나르고 가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 있고 듬직한 남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며느리 오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게의 명실상부한 오사장이었습니다. 손님 응대는 물론이고 재고 관리, 매출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그녀가 제안해서 시작한 SNS 계정은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 채널이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우리 가게의 소소한 일상과 철학을 공유하며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허영심 많고 철없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땀의 가치와 진심의 힘을 깨달은 진짜 사업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게를 연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가고 난 텅 빈 가게에서 저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이제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1년 전 민지가 제게 써주었던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오 사장, 이거 기억나나? 차용증을 본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석환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저는 말없이 차용증 옆에 통장 하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민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가게 수익의 일부를 여기에 모아두었다. 한번 열어봐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빌려갔던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억 단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너의 돈이다.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땀으로 번 돈이야. 이 가게를 이만큼 키워낸 건 내 육수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 석환이의 고생 때문만도 아니다. 바로 너 오 사장의 그 지독한 근성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덕분이었어. 너는 훌륭하게 너의 빚을 다 갚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이건 당연한 너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민지가 보는 앞에서 그 낡은 차용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빚과 응어리들이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민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억울하거나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죄송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저 같은 애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제 앞에 무너지듯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시어머니의 진심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방어막이 모두 허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고부 사이나 아슬아슬한 동업자가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기반으로 가게를 옆 칸까지 확장했고 박씨 할머니 부부와 정식으로 동업하여 양서방네 유기농이라는 작은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그 과정에서 눈부신 사업 수완을 발휘했고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주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쌀쌀한 초봄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편 순댓국집 최씨 영감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몇 달 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가 반쯤 굽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만 주시오. 그 순간 저와 석환이 그리고 민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통쾌함, 연민, 그리고 승자의 여유. 민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뜨거운 뚝배기를 받아들고 밥 공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씨 영감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그의 앞에 국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자신의 비열한 공격으로 망하게 하려 했던 가게에서 그 가게의 사장이 되어버린 며느리가 말아주는 국밥을 받아먹게 된 최씨 영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말아먹는 재능으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멋지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극이 될 수도 혹은 이처럼 통쾌한 희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게의 뜨거운 국밥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뜨겁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